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더 넥스트 이코넉스입니다. 이코넉스는 쉐보레의 컴팩트 SUV죠. 이코넉스는 2004년에 데뷔했고 현행 모델은 2016년에 발표된 3세대입니다. 국내에는 2018년에 디젤이 출시가 됐고요. 잠시 판매가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이코넉스는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코로나 등의 이슈가 생기면서 국내 출시가 조금 늦어졌죠. 기존에 판매됐던 이코넉스와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엔진인데 기존에는 1.6 디젤만 판매가 되다가 이번에는 1.5 가솔린 터보만 판매가 됩니다. 이코넉스는 기존에 엔진 라인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1.6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 이거는 단종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5 가솔린 터보의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어고요. AWD와 파노라마 루프가 포함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4,260만 원이고요. 참고로 프리미어 트림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은 약간 좀 디테일을 다듬은 정도. 반면에 쉐보레 특유의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차답게 전면에는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 색상과 함께 약간 좀 번쩍거리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참고로 이번 이코넉스는 외장 디자인보다 요 시승차의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실버가 굉장히 좀 밝은 색이어서 꽤 예쁩니다. 프리미어 트림에는 업레벨 LED 헤드램프와 LED 안개 등이 기본이고요. 이코넉스는 미국 기준으로 컴팩트, 국내에서는 준중형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준중형급으로 팔리는 차들과 차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차체 사이즈를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토레스 스포티지보다는 전장이 좀 짧고요. 반면에 투싼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리고 이 차들과 비교해서 전폭은 가장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토레스를 제외하면은 전고는 가장 높은 편인데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껑충해 보이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짧고요. 토레스 QM6보다는 조금 길어요. 쉐보레를 포함한 여러 미국 차들이 차명 레터링이 측면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이 측면에 이코넉스라고 차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외장 전체에 걸쳐서 이 측면에 붙은 이코넉스 레터링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전면처럼 이 후면 역시도 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고요. 이 차가 전폭이 그렇게 넓은 편 아닌데 뒤쪽은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LED 테일램프는 RS 트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브레이크 등의 그 면적이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물론 이 상단에 추가적으로 제동등이 있긴 한데 테일램프에 적용된 그 제동등의 그 면적은 좀 작습니다. 요즘에 신차는 머플러를 아예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그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애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코넉스 역시도 뒤에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어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사이즈는 235에 50와 19입니다. LT 트림은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RS부터 19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 19인치도 RS와 프리미어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4년 전에 시승했던 디젤과 비교하면은 대시보드의 디자인이나 소재 그리고 모니터 안쪽의 메뉴까지 거의 동일해요. 그때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리미어, 그러니까 가장 상위 트림의 경우에는 대시보드 쪽의 소재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소재를 만져보면은 약간 좀 두꺼운 가죽이 들어가서 이게 만졌을 때도 좀 부드럽지만 시각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다른 그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좀 유독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쪽의 가죽이 좀 더 푹신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은 꽤 넓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부터 저 윈드실드까지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실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요즘에 나온 다른 경쟁차들의 실내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있고 한 세대 전에 좀 차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인데, 그러니까 타워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된 맛이 더해졌는데 이코넉스의 실내는 기존의 쉐보레와 거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니터는 기존처럼 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은 모니터가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장적인 특성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차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가 8인치가 들어간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8인치를 쓰는 차들은 국내에서는 뭐 경차 이 정도밖에 없는데 디자인 때문에 실제 8인치보다도 조금 더 작아 보이고요. 참고로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와는 달리 실내에는 또 하이그로시는 거의 없어요. 요 모니터 주변에만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거의 같아요.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하고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리 버튼이 크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홈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백 버튼이고, 지금이 홈 화면인데 요 화면에서는 이제 가장 자주 쓰는 그런 아이콘들 7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음악, 전화,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또 따로 있죠. 주로 사용하는 이제 설정은 참고로 이 차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상단에 보시면 크게 시스템과 앱, 차량이 있는데 지금이 시스템 탭이고요. 시스템 탭에서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내비게이션과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오디오, 전화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 있는 메뉴들은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뒷좌석 확인 알림이나 실내 온도 및 공기 상태, 그리고 충돌 감지 시스템, 이게 주로 이제 ADS인데 이게 경고 유형도 햅틱과 그냥 경고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보행자 감지도 끄기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그리고 편의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있는데 이 경사로 밀림 방지가 종류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텐드 홀드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3초 동안 멈춰 있는 건데, 익스텐드 홀드는 여기 보시면 설명에 최대 5분까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 좀 특이하죠. 참고로 이 차는 발레 모드도 있고요. 따로 무드 조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게 화질은 좋아요. 딱 이렇게 진짜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것 치고는 이 화질은 좋은 편인데,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위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이 공조장치 이 버튼들이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이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좀 밑으로 내려가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과는 가깝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요즘에 다른 차들보다 이런 좀 구성이 약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다른 차들 비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누워 있죠. 참고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코녹스는 가장 상위 트림 프리미어에서만 이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 원하면은 반드시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를 사야 돼요. 다른 대부분의 쉐보레들처럼 이 통풍과 열선은 색깔이 동일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좌우에 공간은 넓지만 딱 핸드폰 놓으면은 이렇게 양쪽에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도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옥스, 그리고 12V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레버 앞쪽에는 AWD와 경사로 내리막 조절 장치, 그리고 자동 주차 버튼이 있는데, AW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이죠. 기어 셀렉터는 정통적인 레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처럼 좀 투박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과는 달리 이 차가, 요즘에는 보통 레버 타입이라고 해도 옆으로 젖혀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수동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전통적으로 미국 차에서 많이 보이는 그게 일자 방식이고요. 수동 조작을 하려면은 L에 놓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수동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는 따로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 기어 레버 옆에 수동 버튼이 있는 차가 이제 굉장히 드물죠. 기어 레버 옆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 컵홀더의 위치는 꽤 좋은데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차라서 대체로 거기가 좀 컵이 크잖아요. 그래서 따로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어쨌든 그와는 또 별개로 이 컵홀더 안쪽에 또 소재는 약간 좀 부드러워서 이거는 좋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앞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콘솔 박스 커버는 좀 길쭉한데,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트레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길쭉하죠.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에 비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꽤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트 10 플러스 넣고도 이 정도로 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해서 이 차는 뭔가 그 차 그 자체가 약간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대도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이고요. 유난히 좀 동그란, 정확히는 뭔가 그 위아래로 약간 좀 긴, 보통은 동그랗거나 약간 좌우로 넓거나 그런데 이 차는 뭔가 위아래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림에 씌워진 가죽이 나쁘진 않은데 좀 너무 이렇게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고,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보통 쉐보레 차들 보면은 이 스포크 뒤에 이렇게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이 있잖아요. 이 차도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꽤 편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보면은 계기판 대부분이 디지털이잖아요. 이 차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가운데에 액정이 있는데 이 액정의 크기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아날로그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저게 너무 촘촘히 있어갖고 숫자가 약간 좀 이렇게 시인성이 떨어지고요. 다른 쉐보레 차들처럼 이 가운데 액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트립 컴퓨터와 엔진오일 수명, 타이어 공기와 에어필터 수명까지. 보통은 이제 에어필터 수명은 잘 표시가 안 되잖아요. 타이머도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탭을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있고 전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설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TSC와 ESC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 페이지 옵션의 경우에도 이렇게 속도와 트립, 그러니까 표시된 정보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미국 차들은 시트의 크기가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 대비해서는 시트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저처럼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일단 좌우의 폭이 좁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양쪽 서포트가 좋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트의 크기가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좌판의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허벅지 뒤쪽이 좀 허전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이게 약간 좀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탱탱하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이 도어 트림의 소재는 꽤 좋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운전자 몸이 닿는 이런 부분은 다 가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 수납 공간 안쪽에 플라스틱도 이렇게 약간 좀 우레탄처럼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참고로 1열 유리는 이중 접합은 아닌데 약간 좀 두껍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2인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얼 있잖아요. 이거는 트렁크 열림 높이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스와 4분의 3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도어 포켓의 크기는 생각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코넉스가 준중형급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두 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국내에서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당연히 작고요. 최근에 시승했던 토레스보다도 요 2열의 레그룸 자체는 약간 좀 작습니다. 반면에 머리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한데, 이 차가 딱 2열에 타니까 시트가 좀 껑충해요. 그래서 보통 2열 시트가 1열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차는 1열에 비해서 약간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렇게 많이 뉘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그런 자세가 되죠.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가 좀 다른 게 1열 시트 아래쪽이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좀 경사가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간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작은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와 12V USB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열선 시트가 왜 버튼이 두 개냐면은 좌판과 등받이를 이제 개별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어 트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220이 있는데, 요것도 프리미어 트림에 적용이 되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 가운데 시트의 헤드레스트가 디자인이 다르죠. 보통은 이제 같이 만드는데, 이 차는 아마 후방 시야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같기 때문에 트렁크도 기존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차가 트렁크의 길이 자체는 좀 짧은데 좌우의 폭 또는 상하의 높이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아래쪽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도 괜찮은 용량의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2열 시트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버가 좀 굉장히 좀 투박하게 생겼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데, 저쪽이 지금 왜 이렇게 서 있냐면은 그 가운데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그게 저거를 완전히 떼어내야지 평평하게 접힙니다. 안 그러면은 저게 최대한 뽑아도 이렇게 약간 좀 경사가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가운데 시트에 헤드레스트를 뽑으면은 거의 평평하게 쭉 이어집니다. 예, 공회전대 정수성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보통 준중형급 SUV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은 대략 이와 비슷한 볼륨을 내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차와 비교시 그 엔진 소리는 좀 달라요. 통상적인 그 엔진이 낮은 RPM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소리가 좀 더 둔탁하고 좀 베이스톤이고 그렇고요. 그리고 정차 시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운전대로는 진동이 거의 없고요. 엉덩이가 닿는 시트, 거기가 진동이 약간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컨을 키면은,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큰 게 아니라 그 공조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엔진 소리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그 소리가 조금 더 커지죠. 참고로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에어컨을 켜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유의미하게. 근데 이 차는 이 에어컨을 가동을 해도 그 진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의 구성 자체는 토레스와 비슷하고 출력도 비슷하죠. 저속에서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나오는 쉐보레 차들 타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변속기의 그런 작동 질감이 좀 좋아졌어요. 사실 요즘에 변속기가 6단이면은 시쳇말로 좀 사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변속기 자체로만 보면은 예전에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쉐보레의 변속기보다 좀 더 질감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변속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거나, 또는 변속이 될 때, 넘어갈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저속에서 좀 변속 충격이 되게 잦다거나.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타본 타오나 뭐 이런 차들도 좀 변속 충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6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변속 충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천천히 기동할 때 이제 저단에서 물리는 그 감각 있잖아요, 직결감.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꽤 좋은 편이고요. 근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윗단으로 시프트 업이 될 때, 그때 약간 좀 늘어지는 경향이 가끔 있긴 해요. 이 차의 주행 성능은 전체적으로 좀 경쾌합니다. 저속에서 이 엔진 소리만 빼면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서 이 주행 컨셉이 좀 경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시트 설명할 때 시트의 쿠션이 이게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탱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른 부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체도 묵직보다는 약간 좀 탱탱 경쾌하고, 심지어는 가속 페달도 이게 약간 그 반동이 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밟았다가 놨을 때 약간 좀 탱탱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 소리만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엔진 소리가 지금 가장 잘 들리는 환경이잖아요. 저회전 또는 속도가 30k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때는 엔진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묵직하고요. 그러니까 주행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이제 차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처럼 좀 고단에서 낮은 회전수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때는 공회전 때와는 달리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이게 꽤 있어요. 보통 이 급의 SUV는 좋은 방음을 기대하기가 힘든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소리가, 마찰음이 꽤 여과 없이 들어오죠. 그래서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준중형 SUV가 대략 다 비슷하긴 한데, 이 차는 이 하체 방음 또는 타이어 소리는 그 클래스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하체를 얘기할 때 단단 또는 부드럽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차는 그 두 가지보다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탱탱함에 가깝다라고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른 노면에서는 그냥 일반적이지만 좀 안 좋은 노면 또는 요철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약간 좀 탄력이 느껴지는 좀 탱탱함?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의 시야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인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미국 차들의 경우에는 이쪽에 사이드 미러가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한쪽 편에 이렇게 약간 볼록거울 처리를 했고, 또 사각지대에 경고 그 램프도 있어서 그런 그 애로사항은 좀 적고요. 그리고 이어 시트의 저 가운데가 헤드레스트가 작은 게 또는 낮은 게 후방 시야에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게 만약에 양쪽과 똑같았으면은 저 뒷유리가 많이 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시트가 포지션 자체가 좀 높습니다. 세단이나 경차나 SUV나 쉐보레 차들은 회전을 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느낌인데, 이 차 역시도 다른 쉐보레 차들처럼 좀 이렇게 우직하게 타이어 그립으로 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타이어 그립 자체가 되게 좋은 편 아닌데, 뭔가 하체의 능력으로 그립을 최대한 살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대략 비슷합니다, 다른 차들과. 근데 자세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오르막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내리막보다 속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제어가 중간에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 차가 중간에 ESC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한번 강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길게 좀 너무 강하게 잡는 건 아니고요. 딱 중심을 잡을 정도로만 이렇게 적절하게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리막과 오르막 모두
언더스티어가 또 거의 없고요. 1.5L 가솔린 터보에 172마력이면은 딱 이 차에 적당한 그런 출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차와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가속력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찍은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지에서 19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46초인데 CRV 1.5 터보는 한 37초, 스포티지는 한 39초, 1.6 가솔린 터보 4WD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0까지 대략 한 5, 6초, 7, 8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유의미한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차와 비교해서 그렇지,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체적으로 주행이 경쾌한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반응 또는 기동성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좀 경쾌해서,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저회전에서 좀 잘 나가고, 여기서 잘 나간다는 것은 그냥 생각보다 너무 더디지 않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비교적 낮은 RPM 나오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저속에서의 느낌에 비해서 이제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한 4000rpm 이상이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초반에 비해서 힘이 처지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그렇게 회전수를 높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풀 악셀 기준으로 한 5500rpm에서 여기 자동으로 변속이 되죠. 요거는 토레스와도 비슷한데, 다른 쉐보레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 타코미터에 계기판에 레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고회전형 엔진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회전수를 좀 낮게 씁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변속을 하려면은 기어를 밑으로 L로 낮추고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쉐보레처럼 저단으로 이렇게 고회전을 임의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6500rpm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회전수를 높게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임의로 회전수를 더 올려서 시프트 업을 하면은 이 변속이 이렇게 우웅 하고 되게 많이 좀 늘어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없어요. 요즘에는 보면은 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는 없고요. 그냥 기어를 밑으로 내려서 수동 변속, 또는 여기 앞에 AWD 또는 FWD 이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AWD 모드가 되는데, 사실 이 AWD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AWD 상태라고 해도 진짜 되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연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또는 슬립이 미끄러질 때, 또는 뭐 견인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의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은 그냥 앞바퀴 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방금처럼 내리막 회전을 할 때는 AWD 상황에서 그러면 순간순간 뒤에 동력이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방금 같은 이제 회전 내리막에서는 그냥 앞바퀴 굴림 때랑 뭐 이렇게 모션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참고로 이 차는 ISG가 있는데, 이게 ISG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엔진 시동이 잘 안 꺼져요. 이제 보통 이런 차들이 가끔 몇몇이 있는데, 이 차가 그렇지 않나. 참고로 이 차가 저 차 사이즈 대비해서 회전 반경이 이게 꽤 큰 편이에요. 보통 여기도 그렇지만, 방금 보시면은 저 3차로에서 완전히 멈춰서 돌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꽉 차게 돌리잖아요. 꽉 차게 돌잖아요. 그리고 저 그 문산, 배농원 거기서도 이거 한 번에 못 돌아요. 한 번에 못 도는 것도 지금 이만큼이 그냥 남아서 이 차가 그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회전 반경이 꽤 크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정차 시에는 공회전 그 진동 대책이 꽤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회전에서는 진동이 꽤 많아요. 막 좀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죠. 한 4000rpm 이상에서는.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통통하잖아요. 키도 약간 좀 큰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밖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고속으로 직진할 때 안정감은 꽤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 차가 아주 이렇게 하체가 단단한 편은 아니어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막 상하로 바운싱이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차체의 고속 안정성이 좋은 거에 비해서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심 부분이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와는 별개로 요거는 좀 이렇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방금 같은 그 내리막에서 고도로 지날 때 탁 착지하고 나서도 이게 리바운드가 잡는 그런 반응 또는 시간이 꽤 좋습니다. 뭐 연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차들은 빨리 달릴 때와 정속 주행할 때 그 연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차도 그런데 그런 그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그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근데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이 순간 연비가 꽤 잘 나옵니다. 제가 주로 체크하는 곳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리터당 20에서 21, 뭐 19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차 뭐 출력이라든가 등등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정속 주행할 때 90에서 순간 연비는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110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출력 차들, 저배기령 차들이 90과 11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이 차도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90과 달리 14, 15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90과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보통 이코넉스 같은 대중 브랜드의 범용 모델은 승차감도 그냥 무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가 딱딱이나 단단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좀 이렇게 탱탱한, 경쾌한, 좀 젊은 감각의 승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열뿐만 아니라 2열 역시도 승차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열에 비하면은 2열의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사실 2급에서 1열 대비 2열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요즘에 타본 차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1,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이 차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2열은 아무래도 1열보다 그 하체의 충격을 걸러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하체의 방음도 당연히 더 떨어지죠. 그래서 확실히 1열 대비해서는 2열의 승차감은 좀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패밀리카로, 그러니까 2열에 사람이 좀 자주 타는 그런 컨셉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쉐보레 이코넉스를 오랜만에 타봤는데요. 2018년에 탔던 디젤보다는 이 가솔린이 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탔을 때도 동력 성능이나 그런 게 딱히 메리트가 없고, 사실 그때도 또 가격이 비쌌는데 이 차도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놀랍게도 같이 풀옵션 하니까 2018년에 탔던 차와 한 2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가격은 거의 뭐 비슷한데, 어쨌든 디젤에 비하면은 이 가솔린이 경쟁력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디젤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이코넉스 사이즈의 소형 SUV 가솔린은 경쟁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2천만 원대 중반부터 4천만 원대까지. 그래서 그런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차가 기본 가격이 3,1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이 차가 수입차여서 딱 수입차와 비교해야 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동급의 차들과 비교해보면은 토레스는 이제 기본 가격이 2,700, 투싼 1.6은 한 2,500, 600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얘는 3,100에서 시작을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은 편의 장비가 더 좋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는 편의 장비도 가장 떨어지는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고를 수 있는 그 옵션도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동력 성능이나 연비, 승차감 등등 이런 게 주행 성능이 더 월등히 강점이 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차는 2022년에 나온 차로서는 전체적인 그 편의 장비 또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여기에만 지금 통풍이 들어가고요. 근데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스로 차간거리 조절하는 그거는 아예 선택이 안 돼요. 물론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가 부족한 거는 이제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뭐 ACC까지 빠지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차는 차로 중앙유지 당연히 없고요. 그냥 차로 있다 방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편의 장비에는 뭐 어떻게 봐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구간 단속에서 저 평균 속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안 나오고, 실내 디자인도 거의 그대로고, 이게 지금 현행 모델인데 한 세대 전에 디자인 같죠. 내장이, 모니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봐도 구매의 메리트가 거의 없고, 만약에 아는 사람, 오프라인에서 지인이 산다고 그러면 당연히 좀 말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차의 기본 가격이나 뭐 풀옵션 가격이나 뭘로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이 돈이면은 이제 살 수 있는 또는 더 좋은 그런 선택이 되게 많은데, 이 차 프리미어 트림에
지금 AWD와 파노라마 루프를 더한 사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한 4,240인가 60인가 그런데 이 돈이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차를 살 수가 있죠. 기본형 가격을 봐도 산타페 2.5 가솔린 있잖아요. 그게 이 차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쉐보레가 가격은 한 급 위로 받고 실제 편유 사양은 딱 그 급에 맞게 하고 또는 그보다 못하게 하고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이코녹스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이코녹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 그런 사이즈의 SUV거든요. 특히 1.5 가솔린은. 근데 이런 차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세그멘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사기가 힘들게 그렇게 가격 정책을 하고 옵션도 그렇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잘 팔릴 만한 차는 뭔가 가격 정책 또는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좀 잘 안 팔리게 사기가 힘들게 만드는데 이번에 이코녹스 이 가솔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멕시코산이잖아요. 그 멕시코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조립 품질이 좀 떨어지기로 그런 평판이 있었는데 물론 예전에 비하면은 좋아졌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조립 품질이 조금씩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이런 만듦새가 뭐 거칠다 이런 게 아니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실내에서 좀 이렇게 자잘하게 좀 잡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쪽에 그 도어 트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제 소리가 안 나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유리창 그 문틈 쪽에서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코너 한 2번 돌고 그러면은 이쪽에 도어 트림에서 이제 가속할 때마다 드 하고 이렇게 좀 그 플라스틱이 좀 떠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확실히 이런 조립 품질 자체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쉐보레 이코녹스 1.5 가솔린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